글도 모르면서 왜 왔어요? 돌아가요!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두꺼운 유리문이 닫혔습니다. 최신식으로 새로 지어 올린 대형 은행 앞에서 78세의 오순남 할머니가 낡은 보따리를 가슴에 끌어안은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마에는 굵은 땀방울이 주름을 따라 흘러내렸고 손바닥은 무엇인가를 꽉 움켜쥐느라 새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다른 손님들 불편하시잖아요. 방금 전 순남 할머니를 밖으로 밀어낸 그 젊은 은행원이 다시 한번 유리문 안쪽에서 손짓을 했습니다. 강씨라고 적힌 명찰을 가슴에 단 30대 초반의 남자였습니다. 빳빳하게 다린 와이셔츠에 머리는 한 올의 흐트러짐도 없이 단정하게 빗어 넘긴 모습이었습니다. 저기 총각, 내가 말이오. 정말로 급한 일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 딸이 그러니까 글을 모르신다면서요. 신청서도 못 쓰시고 본인 확인도 안 되시는데 저희가 어떻게 도와드려요? 다른 가족분 모시고 오세요. 자녀분이나 손주분이나. 내 자녀가 바로 그 딸인데. 순남 할머니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강 씨는 이미 등을 돌린 뒤였습니다. 그 뒤로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유리문 틈으로 살짝 새어나왔다가 이내 사라졌습니다. 순남 할머니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평생 시장 한 구석에서 시금치 한 단, 상추 한 봉지, 그렇게 채소를 팔며 살아온 78년이었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 도매시장에서 물건을 떼어오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좌판을 펴놓고 손님을 기다리던 세월이었습니다. 글이라는 것은 배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8살 무렵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동생들을 업어 키우느라 학교 문턱은 구경도 못했습니다. 그래도 부끄럽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글을 몰라도 순남 할머니의 셈이 정확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은 평생 처음으로 그 사실이 부끄러웠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서러웠습니다. 우리 딸이 살아만 있다면. 순남 할머니는 보따리 속에서 낡은 통장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표지가 너덜너덜해진 그 통장은 10년 전 딸 지영이가 마지막으로 남기고 간 물건이었습니다. 10년 전 그날도 오늘처럼 더운 날이었습니다. 당시 32살이던 지영이는 회사 일이 너무 힘들다며 잠시 시골에 내려가 쉬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통장 하나를 어머니 손에 쥐어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 통장에 내가 모은 돈 좀 있어. 비밀번호는 6자리야. 엄마, 잘 외워둬. 혹시라도 내가 연락이 안 되면 이걸로 엄마 약값이라도 보태.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지영아. 엄마가 어디 아프다고 그래? 그냥 그렇다고. 엄마, 나 잠깐만 어디 다녀올게. 곧 돌아올 거야. 그 곧이라는 말이 10년이 되어버렸습니다. 지영이가 떠난 뒤 순남 할머니는 그 6자리 숫자를 손바닥에 적어 다녔습니다. 비누로 씻으면 지워질까봐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다시 적었습니다. 손바닥이 거칠어져서 잉크가 잘 묻지 않으면 시장 옆 문방구 사장님께 부탁해 진한 매직펜으로 다시 적어 달라고 했습니다. 순남 어르신, 또 적으세요? 이번에는 좀 진하게 적어 드릴까요? 응, 진하게, 아주 진하게 적어줘. 우리 딸 번호니까. 문방구 사장님은 그 사연을 알기에 한 번도 귀찮은 내색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떤 날은 손바닥뿐만 아니라 작은 수첩에도 똑같이 적어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손바닥은 땀에 지워지니까 수첩에도 적어두세요. 두 군데 다 있으면 안심이잖아요. 그 수첩이 지금 보따리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순남 할머니는 다시 한번 은행 유리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안에서는 강 씨가 다른 손님과 환하게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남자였습니다. 강 씨는 그 남자에게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음료를 권하기까지 했습니다. 순남 할머니의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그를 몰라서 그런 거지. 내가 행색이 초라해서 그런 거지. 땀에 젖은 손바닥을 펴보니 매직펜으로 적은 6자리 숫자가 절반쯤 번져 있었습니다. 순남 할머니는 그 번진 숫자를 마치 딸의 얼굴인 것처럼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르신, 어디 편찮으세요? 부드러운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순남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리자 그곳에는 40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회색 정장에 가슴에는 명찰을 달고 있었습니다. 같은 은행의 직원인 듯 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방금 전에 안쪽에서 무슨 일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저랑 잠깐 어르신 휴게실로 와주실 수 있으세요? 시원한 곳에서 천천히 이야기 좀 들어드릴게요. 휴게실이라고요? 그런 데가 여기에 있어요? 네, 어르신. 저희 은행은 어르신들을 위한 별도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여자는 자신을 이미연 대리라고 소개했습니다. 미연 씨는 순남 할머니의 보따리를 대신 들어주려고 했지만 할머니는 그것만은 꼭 끌어안고 놓지 않았습니다. 이건 내가 들고 갈게요. 우리 딸 거니까. 네, 어르신. 그러시지요. 미연 씨는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순남 할머니의 보폭에 맞춰 걸음을 옮겼습니다. 은행 안쪽으로 들어서자 강 씨가 미연 씨를 보고는 살짝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연 씨는 강 씨를 향해 잠깐만 이라고 짧게 말한 뒤 순남 할머니를 휴게실로 안내했습니다. 휴게실은 생각보다 아늑한 공간이었습니다. 푹신한 소파와 따뜻한 보리차 그리고 돋보기와 큰 글씨로 된 안내문이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어르신, 일단 여기 좀 앉으세요. 시원한 보리차 한 잔 따라 드릴게요. 고마워요, 아가씨. 정말 고마워요. 순남 할머니는 미연 씨가 건넨 보리차를 두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컵을 잡은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너무 놀라셨지요?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강 씨가 아직 어르신 응대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실수가 아니지요. 그 총각은 일부러 그런 거예요. 내가 그를 모른다고 하니까 아예 사람 취급도 안 하더라고요. 미연 씨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사실은 저희 같은 금융기관에는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혹시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그런 어려운 건 나는 잘 몰라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 은행을 포함한 모든 금융기관은 어르신처럼 그리 익숙하지 않으시거나 디지털 기기가 낯설다고 하시는 분들께 더 쉽고 친절하게 설명해 드려야 할 의무가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무시하거나 차별하면 안 되는 거지요.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요? 네, 어르신. 만약에 창구에서 오늘처럼 부당한 대우를 받으시면 절대로 그냥 참고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해당 은행의 금융소비자보호 담당 부서에 직접 말씀하셔도 되고요. 그것도 어려우시면
금융감독원에 민원 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어요. 국번 없이 1332번이에요. 1332, 1332. 순남 할머니는 그 숫자를 천천히 입속으로 한 번 더 되뇌었습니다. 어르신 글을 모르신다는 게 절대로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더더욱 서비스를 못 받으실 이유는 안 되고요. 그건 그 총각이 잘못한 거예요. 어르신이 잘못하신 게 절대 아니에요. 미연 씨의 따뜻한 그 한마디에 순남 할머니의 눈가가 천천히 붉어졌습니다. 78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말을 들어본 것이 도대체 몇 번이나 되었던가요? 아가씨, 정말 고마워요. 정말로. 아니에요, 어르신. 그런데 어르신, 오늘 무슨 일로 오셨는지 저한테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요. 순남 할머니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표지가 너덜너덜해진 통장 하나와 작은 수첩, 그리고 빛바랜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단발머리에 흰 블라우스를 입은 32살의 지영이었습니다. 이게 우리 딸이에요. 10년 전에 집을 나가서 아직까지 소식이 없어요. 미연 씨의 얼굴이 천천히 굳어졌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연락이 없으셨어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우리 딸이 떠나기 전에 이 통장을 나한테 주면서 비밀번호를 꼭 외워두라고 했거든요. 6자리 숫자를. 순남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손바닥을 펴보였습니다. 매직펜으로 적은 6자리 숫자가 땀에 번져 흐릿해져 있었지만 분명히 보였습니다. 이 숫자가 우리 딸이 마지막으로 나한테 남긴 거예요. 나는 이 숫자가 우리 딸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열쇠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매일매일 손바닥에 적어 다녔어요. 미연 씨는 그 손바닥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도 모르게 한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어르신, 이 숫자가. 미연 씨가 무언가를 말하려던 그 순간 휴게실 문이 갑자기 거칠게 열렸습니다. 문 앞에 서 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강 씨였습니다. 그 옆에는 정장을 차려입은 또 다른 남자가 험상궂은 표정으로 함께 서 있었습니다. 이대리, 지금 뭐 하는 거야? 그 할머니, 아까 내가 분명히 돌려보냈잖아. 미연 씨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표정에는 조금 전까지의 따뜻함 대신 단단한 결심 같은 것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강 씨, 지금 어르신 앞에서 그게 무슨 말투예요? 아니, 이대리. 내가 이미 안내해 드렸는데 왜 굳이 안쪽까지 모시고 들어와서 일을 복잡하게 만들어요? 저런 분 한 분 받기 시작하면 줄줄이 와요. 우리 은행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강 씨, VIP 손님들이 저런 분이랑 같은 공간에 있으면 얼마나 불편하시겠냐고요. 안 그래요, 차장님? 강 씨 옆에 서 있던 정장 차림의 남자가 어색하게 헛기침을 했습니다. 이대리, 강 씨 말이 영 틀린 말은 아니야. 어르신이 일단 거래가 어려우시다면 가족분 동반해서 다시 오시는 게 절차상 맞지 않나? 순남 할머니는 보따리를 다시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두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만 입술만큼은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차장님, 저희 은행 내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지요. 그를 모르신다고 해서 거래를 거절할 수 있는 조항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고령 금융소비자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세심하게 응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대리, 너무 원칙만 따지면 일이 안 돌아가.
원칙이 아니라 법입니다, 차장님. 휴게실 안에는 잠시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순남 할머니는 그 차가운 공기 속에서 가만히 미연 씨의 옆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을 위해 저렇게 당당하게 맞서주는 사람이 이 세상에 또 있었던가요? 78년을 살아오면서 자신은 늘 누군가의 뒤에 숨어 작아지기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대리 알았어. 그럼 자네가 알아서 처리해. 단 문제 생기면 자네 책임이야. 차장이라는 남자는 그 말을 남기고는 강 씨와 함께 휴게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기 전 강 씨가 순남 할머니를 향해 한 번 더 차가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두고 보자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문이 완전히 닫히자 미연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부드러운 표정으로 순남 할머니 앞에 무릎을 굽혀 앉았습니다. 어르신 놀라셨지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아가씨. 아가씨가 죄송할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아가씨 괜찮은 거예요? 나 때문에 윗사람한테 찍히면 어떡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르신. 저는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한 거니까요. 미연 씨는 천천히 자리에 앉으며 다시 통장과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다가 못한 게 있어요. 뭔데요, 아가씨? 이 통장의 비밀번호 말이에요. 어르신께서 매일 손바닥에 적고 다니시는 그 6자리 숫자. 그거요. 제가 이 일을 한 지가 벌써 15년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어르신, 보통 사람들은 비밀번호를 정할 때 자기에게 의미 있는 숫자를 써요. 생일이라든가 결혼기념일이라든가 아니면 특별한 날짜라든가. 날짜라고요? 순남 할머니의 눈이 조금 커졌습니다. 네, 어르신. 이 6자리 숫자 혹시 따님 생일은 아니지요? 아니요. 우리 지영이 생일은 10월 20 이튿날이에요. 이 숫자랑은 달라요. 그럼 어르신 생일이나 결혼기념일은요? 내 생일은 음력으로만 알지 양력으로는 잘 몰라요. 우리 딸 아빠는 우리 지영이가 2살 때 먼저 갔고요. 결혼기념일 같은 건 챙겨본 적도 없어요. 미연 씨는 통장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어르신, 제 짐작인데요. 이 숫자가 어쩌면 따님이 어르신께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었던 어떤 단서일 수도 있어요. 단순한 비밀번호가 아니라. 단서라니 무슨 단서요? 그건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따님이 어르신께 굳이 이 숫자를 외워두라고 신신당부하셨다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어르신, 혹시 따님이 떠나시기 전에 평소와 달랐던 점이 있으셨어요? 순남 할머니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10년 전 그날의 기억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지영이는 그날 새벽부터 짐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에 옷가지 몇 벌과 책 몇 권을 챙겨 넣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화장도 잘 안 하던 아이가 그날따라 입술에 살짝 색을 발랐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어 묶었습니다. 엄마, 나 며칠만 시골에 다녀올게. 갑자기 시골은 왜? 누구네 시골? 그냥 회사가 너무 힘들어서 좀 쉬어야겠어. 그래도 어디로 가는지는 엄마한테 알려주고 가야지. 엄마, 자꾸 캐묻지 마. 그냥 가게 둬. 지영이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짜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순남 할머니는 그게 마음에 걸렸지만 그래도 다 큰 자식이 잠깐 어디 다녀온다는데 막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지영이가 신발을 신고 현관을 나서기 직전
갑자기 돌아서서 순남 할머니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나 사실은 뭐? 지영이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그리고는 통장 하나를 어머니 손에 쥐어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 비밀번호 절대 잊어버리지 마. 6자리야. 내가 적어줄게. 비밀번호는 왜 그렇게 중요해? 무슨 일 있는 거야, 지영아? 무슨 일은? 그냥 혹시나 해서 그래. 엄마, 이 숫자는 우리 둘만 아는 거야. 다른 누구한테도 절대 말하면 안 돼. 알겠지? 우리 둘만? 다른 사람한테는 왜 말하면 안 돼? 엄마, 그냥 약속해. 응? 약속? 지영이의 눈에는 그때 처음으로 두려움 같은 것이 비쳤습니다. 순남 할머니는 그 눈빛을 보고도 차마 더는 묻지 못했습니다. 그저 알았다고 약속한다고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지영이를 본 마지막이었습니다. 아가씨, 순남 할머니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우리 지영이가 그날 나한테 그랬어요. 이 숫자는 우리 둘만 아는 거라고. 다른 누구한테도 절대 말하면 안 된다고. 다른 누구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고요? 네. 그러면서 눈빛이 좀 무서웠어요. 우리 지영이가 그런 눈을 한 건 그때가 처음이었거든요. 미연 씨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르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따님이 그 무렵에 만나던 사람이 있었어요? 아니면 회사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다거나. 우리 지영이가 회사를 한 군데 오래 다녔어요. 큰 회사라고 동네에서도 자랑이었지요. 그런데 떠나기 한 달 전쯤부터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어요. 어떤 날은 새벽에 들어와서 화장실에서 한참을 울고 있더라고요. 화장실에서요? 네. 내가 자는 줄 알았겠지만 나는 다 듣고 있었어요. 어미가 자식 우는 소리를 어떻게 못 들어요. 그래서 다음 날 아침에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아무 일도 아니라고 했어요. 그냥 회사 일이 좀 힘들 뿐이라고. 미연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어르신, 제가 좀 도와드려도 될까요? 아가씨가 나를요? 네. 제가 일이 끝나고 나서 따로 시간을 내서 어르신이랑 같이 이 숫자의 의미를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따님이 어르신께 무언가 중요한 걸 남기고 가신 거라면 그게 무엇인지 같이 알아내야 하지 않을까요? 순남 할머니의 눈에 천천히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아가씨, 정말 그래줄 수 있어요? 나는 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르신, 글을 아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어르신은 따님에 대한 기억이 누구보다 선명하시잖아요. 그게 가장 큰 단서예요. 저는 그저 어르신 옆에서 조금 거들어드릴 뿐이에요. 순남 할머니는 미연 씨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정말로 따뜻했습니다. 고마워요, 미연 씨. 정말 고마워요. 아니에요, 어르신. 저도 어르신 보면서 우리 친정 엄마 생각이 많이 났어요. 우리 엄마도 글을 잘 모르시거든요. 그런데 평생 그것 때문에 어디 가서 한 번도 큰 소리 못 내고 사셨어요. 그런 어머니들이 더는 이런 일을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날 오후 순남 할머니는 미연 씨의 명함을 받아들고 은행을 나왔습니다. 초여름의 햇살은 여전히 뜨거웠지만 가슴 안쪽은 이상하리만치 시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남 할머니는 시장을 가로질러 걸었습니다. 평소처럼 좌판을 펴놓고 앉아있던 옆 가게의 금자 할머니가 부채질을 하다가
순남 할머니를 발견하고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순남이 어디 갔다 와? 오늘 가게 안 폈대? 응, 은행 좀 다녀왔어. 은행은 갑자기 왜? 우리 지영이 통장 때문에. 금자 할머니는 잠시 부채질을 멈췄습니다. 같은 시장에서 30년 동안 장사를 함께해 온 둘도 없는 친구였습니다. 지영이의 사정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순남아, 들어가서 시원한 거 한잔하자. 내가 식혜 담가놨어. 금자 할머니의 가게 안쪽 작은 평상에 앉아 순남 할머니는 그날 은행에서 있었던 일을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를 모른다고 쫓겨났던 일, 그리고 미연 씨를 만난 일까지. 금자 할머니는 다 듣고 나서 한참을 말없이 부채질만 했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순남아, 그 6자리 숫자 말이야. 나도 옛날에 한번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 순남 할머니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금자야, 그게 무슨 말이야? 들은 적이 있다니? 금자 할머니는 부채질을 멈추고는 한참 동안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무언가 까마득한 기억을 더듬는 표정이었습니다. 순남아, 한 10년쯤 전이었나? 너희 지영이가 시장에 가끔 들렀잖아. 너 점심도 챙겨주고 옆 가게 어른들한테 인사도 하고. 그랬지. 우리 지영이가 그런 건 빼먹지 않는 아이였어. 그런데 떠나기 한두어 달 전쯤에 지영이가 우리 가게에 들렀다가 갑자기 나한테 이상한 부탁을 했었어. 이상한 부탁? 금자 할머니는 식혜를 한 모금 마시고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지영이가 작은 종이 쪽지 하나를 나한테 주면서 그러더라고. 금자 이모, 이거 잘 좀 보관해 주세요. 우리 엄마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시고요. 혹시 나중에 우리 엄마가 무슨 숫자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때만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종이를 봉투에 넣어서 풀로 꼭 붙여줬어. 뭐라고? 그런 종이가 있었다고? 순남 할머니의 손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지금 막 생각났어. 그 봉투, 내가 가게 금고 안쪽에 깊숙이 넣어뒀던 것 같아. 잠깐만, 내가 찾아볼게. 금자 할머니는 가게 안쪽으로 들어가 낡은 금고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상에 앉아있던 순남 할머니는 두 손을 모은 채 그 모습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려서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한참 만에 금자 할머니가 누렇게 변한 작은 봉투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거 맞는 것 같아. 봉투에 우리 지영이 글씨로 엄마라고 적혀 있어. 순남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그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엄마라는 글자. 그를 모르는 순남 할머니도 그 두 글자만큼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지영이가 어릴 적부터 어머니에게 편지를 쓸 때마다 맨 앞에 적던 글자였으니까요. 금자야, 이거 같이 좀 열어봐 줄래? 나는 못 읽잖아. 그래, 순남아. 내가 천천히 읽어줄게. 금자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서 나온 것은 작게 접힌 종이 쪽지 한 장이었습니다. 종이를 펼치자 거기에는 지영이의 단정한 글씨가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금자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 글을 엄마가 읽고 있다면 나는 아마 엄마 곁에 없을 거야. 미안해, 엄마. 정말 미안해. 내가 회사에서 큰일을 알게 됐어. 회사 윗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의 돈을 몰래 빼돌리고 있더라고. 처음에는 그냥 못 본 척 하려고 했어. 그런데 그 돈이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한테서 나온 거라는 걸 알고는 도저히 그냥 있을 수가 없었어. 순남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엄마, 내가 그 증거를 다 모아뒀어. 그런데 회사 사람들이 눈치를 챈 것 같아. 그래서 잠시 몸을 피하려고 해. 멀리 가는 건 아니야. 엄마가 보고 싶으면 언제든 찾아올 수 있는 곳이야. 그 6자리 숫자, 그게 내가 있는 곳이야. 엄마, 잘 외워두라고 한 이유가 이거야. 엄마가 정말 보고 싶을 때 그 숫자를 따라와. 그러면 내가 거기 있을 거야. 금자 할머니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내가 모은 증거는 통장 안쪽에 숨겨뒀어. 통장 표지 안쪽을 잘 살펴봐. 거기에 작은 열쇠 하나가 들어있을 거야. 그 열쇠는 우리 집 근처 우체국 사물함 열쇠야. 그 안에 모든 게 들어있어. 엄마, 내가 돌아가면 그때 다 이야기해 줄게. 그때까지만 엄마 건강하게 잘 지내. 우리 지영이가. 순남 할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10년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자신은 그저 딸이 어디론가 도망친 줄로만 알았습니다. 회사가 힘들어서 잠시 어디 숨었을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지영이는 도망친 게 아니라 무언가를 지키려고 떠난 것이었습니다. 순남아, 진정해. 지금 통장 어디 있어? 여기 있어. 순남 할머니는 보따리 속에서 그 낡은 통장을 꺼냈습니다.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손에서 놓지 않았던 통장이었습니다. 금자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통장 표지 안쪽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더니 무언가를 발견하고는 작게 탄성을 질렀습니다. 순남아, 여기 있어. 표지 안쪽 종이가 살짝 들떠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안쪽에 정말로 작고 납작한 열쇠 하나가 깊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누구도 발견하지 못했던 열쇠였습니다. 이게 우체국 열쇠라고? 지영이가 그렇게 적었어. 순남 할머니는 그 작은 열쇠를 두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차가운 쇳덩어리였지만 그 안에 담긴 온기는 그 무엇보다 따뜻했습니다. 그날 저녁 순남 할머니는 미연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장역 공중전화에서 떨리는 손으로 명함에 적힌 번호를 한자 한자 천천히 눌렀습니다. 미연 씨, 나 순남 할머니예요.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좀 떨리시는데요. 미연 씨, 우리 지영이가 편지를 남기고 갔었어요. 그리고 우체국 사물함 열쇠도. 전화기 너머에서 미연 씨가 잠시 숨을 멈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르신, 지금 어디 계세요? 제가 갈게요. 다음 날 아침이 밝자마자 미연 씨는 시장으로 찾아왔습니다. 일부러 사복으로 갈아입고 평범한 어머니처럼 보이는 차림이었습니다. 어르신, 우체국 같이 가시지요. 미연 씨, 정말 고마워요. 그런데 미연 씨, 출근은 안 해요? 오늘 휴가 냈어요. 어르신 일이 저한테는 더 중요하니까요. 순남 할머니와 미연 씨는 그렇게 우체국으로 향했습니다. 6개월간의 긴 추적이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우체국 사물함 안에는 작은 서류 가방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미연 씨가 가방을 열어 안쪽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와 작은 수첩 하나, 그리고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미연 씨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점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르신, 이거 정말 큰일이에요. 왜요, 미연 씨? 뭐가 적혀 있어요? 따님이 다니시던 그 회사. 거기서 시골 어르신들 명의로 가짜 대출을 만들어서 그 돈을 빼돌리고 있었어요. 그를 잘 모르시거나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 신분증을 빌려서 마음대로 서류를 꾸민 거예요. 한두 분이 아니에요. 수백 명이에요. 수백 명이라고요? 네. 그리고 이 수첩에는 그 일에 가담한 사람들의 이름이 다 적혀 있어요. 회사 임원들부터 일부 금융기관 직원들까지. 미연 씨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러더니 수첩의 한 페이지에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어르신, 왜요, 미연 씨? 이 이름들 중에 어제 그 차장님 이름이 있어요. 순남 할머니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그 차장님이라니. 어제 휴게실에 들어왔던 그 사람이요? 네. 그리고 강 씨 이름도 따로 적혀 있어요. 어제 어르신을 그렇게 매몰차게 쫓아낸 이유가 이거였나 봐요. 어르신이 통장을 들고 들어오신 게 그 사람들한테는 큰일 날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영이가 그 사실을 알고, 네, 어르신. 따님은 이 모든 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몸을 피하신 거고요. 순남 할머니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의 무게가 한꺼번에 어깨를 짓누르는 기분이었습니다. 미연 씨, 그러면 우리 지영이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 6자리 숫자는 무슨 뜻이에요? 미연 씨는 수첩의 맨 뒷장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지영이의 글씨로 작게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그 숫자는 우리 둘이 가장 행복했던 날의 그 장소야. 가장 행복했던 날의 장소라고요? 순남 할머니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지영이와 함께한 수많은 날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그 많은 날들 중에 가장 행복했던 날이라니 그게 도대체 언제였을까요? 그때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지영이가 7살이던 해 봄이었습니다. 시장에서 하루 종일 채소를 팔다가 그날따라 장사가 일찍 끝나서 지영이를 데리고 처음으로 놀이공원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입장료가 너무 비싸서 한참을 망설였지만 지영이가 그렇게 가고 싶어 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날 지영이는 회전목마를 타고 솜사탕을 먹고 어머니 손을 꼭 잡은 채 하루 종일 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지영이는 어머니의 무릎에 머리를 누이며 잠꼬대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오늘이 내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날이야. 순남 할머니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미연 씨, 그 장소는 놀이공원이에요. 우리 지영이가 7살 때 처음으로 함께 갔던 그 놀이공원. 놀이공원이요? 그러면 그 6자리 숫자는? 잠깐만요, 미연 씨. 그날이 언제였더라? 순남 할머니는 가만히 눈을 감고 그날의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봄날이었습니다. 진달래가 막 피기 시작하던 그런 봄날이었습니다. 우리 지영이가 7살이던 해의 봄이었어요. 정확한 날짜는 나도 잘 모르겠어요. 글을 모르니까 달력을 본 적도 없고. 미연 씨는 손바닥에 적힌 그 6자리 숫자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이 숫자 앞에 4자리는 연도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2자리는 월이 되겠지요. 1자리는 따로 없는 거예요. 어쩌면 따님은 그 장소가 어르신이 찾아오시기 쉽게 굳이 1자리는 빼고 연도와 월만 남겨두신 걸 수도 있어요. 순남 할머니는 미연 씨의 그 말을 잠시 곱씹었습니다. 그 순간 가게 밖에서 누군가의 발걸음 소리가 다급하게 들려왔습니다. 이대리, 거기 있어? 가게 문이 거칠게 열리며 어제 그 강 씨가 험상궂은 표정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강 씨의 얼굴은 어제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단정하게 빗어 넘겼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짐승처럼 번뜩였습니다. 이대리,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 할머니랑 왜 같이 있어? 미연 씨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한 손으로는 서류 가방을 자기 뒤로 슬쩍 감춘 채였습니다. 강 씨, 여기까지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 내가 그걸 모를 줄 알았어? 어제 그 할머니 보따리에서 통장이랑 사진이 나오는 걸 내가 다 봤어. 그리고 그 통장, 그게 어떤 통장인지 내가 모를 줄 알았냐고. 순남 할머니는 본능적으로 보따리를 끌어안았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금자 할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 순남 할머니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우리 가게에서 무슨 소동이야? 당장 안 나가면 경찰 부를 거야. 할머니는 빠져요. 이건 저랑 저 사람들 일이니까. 빠지긴 누가 빠져? 여기 내 가게야. 너 같은 놈한테 내 친구가 당하는 꼴은 절대 못 봐. 금자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30년 동안 시장에서 단련된 단단한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강 씨가 잠시 주춤하는 사이 미연 씨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강 씨, 진정하시고요. 지금 본인이 무슨 짓을 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세요? 이대리, 너 정말 일을 크게 만들고 싶어? 그 가방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내가 모를 줄 알아? 그거 나한테 넘겨. 그러면 너도 같이 살자. 같이 살자고요? 그래. 너도 이번에 우리 쪽에 줄만 잘 서면 평생 편하게 살 수 있어. 그깟 할머니, 저 사람이 너한테 뭐가 그렇게 중요해? 글도 모르는 노인네 하나 때문에 내 인생 망칠 거야? 미연 씨는 한참 동안 강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강 씨, 저는 글을 모르는 어르신이 더 중요해요. 그게 제가 이 일을 시작한 이유였으니까요. 이대리, 너 정말. 강 씨, 이 자리에서 그만하시지요. 더 큰일이 되기 전에요. 그때였습니다. 가게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강 씨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이게 무슨... 강 씨, 제가 아까 어르신 댁으로 가는 길에 미리 경찰서에 신고를 해뒀어요. 어제 어르신 보따리에서 본 그 통장이 어쩐지 마음에 걸려서요. 사실은 어제 차장님과 강 씨의 그 행동도 너무 이상했고요. 이대리, 너 정말... 가게 앞에 경찰차 세 대가 멈춰섰습니다.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이 빠른 걸음으로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사복 차림의 형사들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강민철 씨 맞으시지요? 시장 사기 사건 관련해서 함께 가주셔야겠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사기라니, 내가 무슨 사기를... 저희가 이미 충분한 단서를 확보했습니다. 자세한 건 경찰서에서 말씀하시지요. 강 씨는 그 자리에서 두 손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끌려나가면서도 강 씨는 순남 할머니를 향해 험악한 눈빛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순남 할머니는 그 눈빛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순남 할머니의 옆에는 미연 씨가 있었고 금자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10년 동안 한 번도 손에서 놓지 않았던 그 통장이 있었습니다. 강 씨가 끌려나간 뒤 형사 한 명이 순남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인상이 순한 남자였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저는 광역수사대 김 형사라고 합니다. 어르신 따님 일로 저희가 오래전부터 조용히 조사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우리 지영이를 알고 계세요? 형사님? 네, 어르신.
따님이 10년 전에 저희한테 먼저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워낙 큰 조직이 얽혀 있어서 따님 신변 보호를 위해 일단 안전한 곳으로 모셔두고 조용히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순남 할머니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옆에 있던 미연 씨가 얼른 부축해 주었습니다. 우리 지영이가 살아있어요? 정말로 살아있어요? 네, 어르신. 따님은 살아계십니다. 지난 10년 동안 어르신께 너무 미안해 하시면서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으셨습니다. 순남 할머니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10년이었습니다. 10년 동안 단 하루도 딸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밤마다 베개를 적시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시장에서 채소를 팔다가도 또래의 젊은 여자가 지나가면 그 뒷모습을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우리 지영이가 아닐까 하는 헛된 기대를 품으면서요. 그런 시간이 이제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형사님, 우리 지영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우리 딸? 어르신, 천천히 모시겠습니다. 일단 같이 가실 곳이 있습니다. 김 형사의 안내를 받아 순남 할머니는 경찰차에 올랐습니다. 미연 씨도 옆자리에 함께 탔습니다. 금자 할머니는 뒤따라가겠다며 자기 가게 문을 잠그고는 따로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차창 밖으로 익숙한 동네 풍경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그러다가 차가 시 외곽의 한적한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작은 야트막한 산자락 아래 단정한 한옥 한 채가 보였습니다. 마당에는 작은 텃밭이 있었고 빨랫줄에는 흰 빨래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여기입니다. 차에서 내린 순남 할머니는 한참 동안 그 한옥을 바라보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서 한 걸음도 떼지 못했습니다. 그때 한옥 마당 안쪽에서 누군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흰 셔츠에 단정한 머리. 1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 얼굴만큼은 어머니가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지영이었습니다. 42살이 된 지영이는 어머니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 순남 할머니는 휘청거리며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무릎을 꿇은 딸을 두 팔로 감싸 안았습니다. 우리 지영아, 우리 지영아. 엄마, 미안해. 내가 엄마한테 한마디도 못하고 그렇게 떠나서 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내가. 괜찮아, 지영아. 다 괜찮아. 우리 딸 살아있으면 그걸로 됐어. 살아만 있으면 그걸로 됐어.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미연 씨도 김 형사도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10년의 세월이 그 자리에서 천천히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난 뒤 지영이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한옥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마루에 앉아 모녀는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들을 천천히 나누었습니다. 엄마, 그 비밀번호 말이야. 198205. 무슨 뜻인지 알았어? 1982년 5월. 그게 우리 둘이 처음 놀이공원 갔던 날이지? 엄마, 어떻게 알았어? 엄마, 글도 모르면서 어떻게. 엄마는 글은 몰라도 우리 지영이랑 같이 한 날은 다 기억해. 그날 우리 지영이가 회전목마 타면서 그렇게 좋아했잖아. 솜사탕도 먹고 엄마 무릎에서 잠도 자고. 지영이의 눈에 다시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엄마, 그날이 내 인생에서 정말 제일 행복한 날이었어. 그래서 엄마한테 그 숫자를 남긴 거야. 내가 어디 있더라도
엄마가 그날을 떠올리면 나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었어. 옆에 있던 김 형사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따님은 정말 용감한 분이셨습니다. 10년 전에 처음 저희한테 제보를 하실 때 따님이 그러셨어요.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이 그를 잘 모르신다는 이유로 평생 모은 돈을 빼앗기고 계시는데 저는 그분들이 자꾸만 우리 엄마처럼 보여서 견딜 수가 없다고요. 순남 할머니는 다시 한번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지영이가 그런 큰일을 했구나. 엄마는 우리 지영이가 그냥 어디 도망간 줄로만 알았는데 우리 딸이 그런 큰일을 하느라 엄마 곁에 못 왔던 거였구나.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우리 지영이가 정말로 자랑스러워. 엄마가 평생 시장에서 채소 팔면서 한 가지만 바랐어. 우리 지영이가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살아줬으면 좋겠다고. 우리 딸이 정말로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살았구나. 그날 저녁 김 형사는 순남 할머니에게 그동안의 수사 진행 상황을 차분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지영이가 남긴 증거 덕분에 회사 임원들과 일부 금융기관 직원들 그리고 정관계 인사들까지 광범위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제 휴게실에 들어왔던 박 차장도 그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이었고 강 씨는 그 박 차장의 지시를 받아 어르신들 명의의 통장 거래를 차단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어르신께서 어제 그 통장을 들고 은행에 가지 않으셨다면 저희가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할 뻔했습니다. 어르신께서 정말 큰일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한 게 뭐가 있다고. 그저 우리 딸이 남긴 숫자 하나 손바닥에 적고 다녔을 뿐인데 어르신 그 숫자 하나가 수백 명의 어르신들을 구하게 됐습니다. 순남 할머니는 자신의 손바닥을 천천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매직펜으로 적은 그 6자리 숫자가 땀에 번져 거의 사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숫자를 다시 적을 필요는 없었습니다. 딸이 바로 옆에 있었으니까요. 며칠 뒤 순남 할머니는 다시 그 은행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보따리도 통장도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단정한 한복 차림으로 천천히 은행 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옆에는 딸 지영이가 어머니의 팔짱을 끼고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은행 안쪽에서는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신사 한 분이 정중한 자세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은행의 행장이었습니다.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의 부족한 응대로 어르신께서 크나큰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행장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자식으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행장은 순남 할머니 앞에서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 뒤에 있던 임직원들도 모두 함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르신, 저희가 이번 일을 계기로 많은 것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처럼 그리 익숙하지 않으시거나 디지털 기기가 낯선 분들을 위해서 저희 은행은 앞으로 전 지점에 어르신 전용 상담 창구를 따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직원들에게 고령 금융 소비자 보호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순남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행장님, 사과해 주셔서 고마워요. 그런데 나한테만 사과하지 마세요. 나 같은 사람이 이 동네에만도 얼마나 많은데요. 그를 몰라서 디지털인지 뭔지 그게 낯설어서 은행 문턱도 못 넘는 어르신들이 수두룩해요. 그분들한테도 다 같이 사과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는 그분들이 나처럼 서러운 일을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네, 어르신. 명심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옆에 서 있던 미연 씨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 안에는 자신이 옳다고 믿어온 일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는 깊은 안도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행을 나서면서 지영이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정말 멋졌어. 우리 엄마 정말 멋졌어. 엄마가 뭐가 멋져. 그저 할 말을 한 거지. 엄마, 그게 멋진 거야. 글을 안다고 다 멋진 게 아니야. 자기 할 말을 자기 마음으로 똑바로 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정말 멋진 사람이야. 순남 할머니의 눈가에 다시 한번 따뜻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뒤로 몇 달이 흘렀습니다. 지영이는 어머니의 시장 가게 옆에 작은 사무실을 하나 차렸습니다. 그를 잘 모르시는 어르신들이 은행 일이나 관공서 일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무료로 도와드리는 작은 상담소였습니다. 사무실 이름은 순남인의 도움터라고 지었습니다. 엄마 이름을 따서 사무실 이름을 지은 거야. 우리 엄마가 정말 강한 사람이라는 걸 모두에게 알리고 싶어서. 우리 지영이가 별 이상한 짓을 다 하네. 순남 할머니는 입으로는 그렇게 핀잔을 주면서도 표정만큼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미연 씨는 그 은행에서 승진을 했습니다. 어르신 금융 상담 전담팀의 팀장 자리에 올라 본인이 직접 교육 자료를 만들고 전국 지점을 돌면서 직원들 교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가끔씩 시장으로 순남 할머니를 찾아와 함께 점심을 먹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금자 할머니의 가게 평상에서 셋이 둘러앉아 식혜를 마시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미연 씨, 우리 미연 씨가 우리 모녀의 은인이야. 정말로. 어르신,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그저 제 할 일을 한 것뿐인걸요. 오히려 어르신이 그날 용기를 내주셔서 제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감사하다고 해야 할 사람은 저예요.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시장 골목 안으로 따뜻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순남 할머니는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하늘에는 붉은 노을이 곱게 깔려 있었습니다. 시장 골목 끝에서는 지영이가 사무실 문을 닫고 나오며 어머니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순남 할머니는 자신의 손바닥을 한번 천천히 펴보았습니다. 10년 동안 매일같이 매직펜으로 적어두었던 그 6자리 숫자가 이제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바닥에는 그저 거칠고 깊은 주름만이 78년의 세월을 말없이 새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손바닥이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딸이 다시 옆에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평생 그를 모르고 살아왔던 그 시간들이 이제는 더 이상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를 몰라도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보다 또렷했습니다. 그를 몰라도 옳고 그름을 가리는 마음은 누구보다 단단했습니다. 그를 몰라도 그 6자리 숫자를 10년 동안 가슴에 품고 살아왔던 그 어머니의 사랑은 이 세상 어떤 글보다 더 깊고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순남 할머니는 천천히 딸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가을 저녁의 바람이 머리카락을 살짝 흩날렸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순남 할머니의 입가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그를 모른다는 것이 결코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누군가 그를 모른다고 디지털 기기가 낯설다고 차별하거나 무시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은행이나 관공서처럼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곳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혹시 주변에 그리 익숙하지 않으신 어르신이 계시다면 잠시만 더 따뜻한 마음으로 한 번 더 천천히 설명해 드려보세요. 그분들이 살아온 세월의 무게는 그 어떤 글자보다 더 깊고 무겁습니다. 그분들의 손바닥에 새겨진 주름 하나하나가 이 세상을 지탱해온 진짜 글자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 자신이나 가까운 어르신이 금융기관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셨다면 절대로 그냥 참고 돌아오지 마세요.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국번 없이 1332번을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의 작은 한마디가 또 다른 누군가의 서러움을 막을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이 세상을 조금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